문재인 정권과 각을 세우는 여성 검사들도 이번에 굉장히 주목을 받았죠. 검사 진급을 다 했어요. 네, 승진한 거죠. 예,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법조계 뒷북, 뒷끝, 뒷담화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주 3D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검찰 중간간부 인사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중간간부 인사 기사는 그렇게 많이 안 쓰잖아요. 많이 안 썼습니다. 이번에는 기사 엄청 썼지. 그치? 예, 이번에는 글쎄 이렇게 상당히 기사가 많이 나왔던 것이 자꾸 이걸 가지고 이제 특정한 쪽으로 이렇게 그 편파 인사라든지 이런 얘기를 좀 몰아가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 보자면 이로 인해서 후폭풍이 심각하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추미애표 코드 인사라는 얘기들을 이제 그 야권에서 하고 있죠. 근데 야권 얘기랑은 좀 다른 게 이번 같은 경우에는 형사 공판부 검사들이 굉장히 약진을 했고, 네. 그리고 딱 봐도 이제 정권을 향한 수사를 했던 그 검사들 대부분은 서울에 남거나 승진을 하거나 그런 네.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추미애 장관이라면은 이 사람은 절대 승진 안 시켰을 것이다라는 사람이 몇 사람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떡하니 승진하는 거 보고 탕평 인사구나.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 재판을 맡고 있었던 그 부부장 검사와 평검사가 다 부장 검사로 혹은 부부장 검사로 진급한 걸 보면은 이걸 편파 인사라고 하기는 어려운데 언론 쪽에서는 자꾸 그것을 편파 인사로 몰아가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서 이제 언론 보도가 편파적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태현 기자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형사와 공판 검사들을 우대한 네. 그리고 주요 그 보직에 전면 배치한 인사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네. 이번 인사의 흐름 아니었나. 그리고 또 이번 인사에서 굉장히 그 특징적인 부분이 여성 검사들. 네. 저희는 이제 여검사라는 호칭은 가급적 안 쓰기로 했습니다. 이 성인지 감수성 그렇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그리고 법무부 공식 인사 발표에도 여성 검사에 여성 대한 검사라고. 그런 용어를 쓰고 그리고 네. 여성 검사에 대한 부분을 따로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번에 인사가 이루어졌던 여성 검사뿐만 아니라 이번에 인사가 안 됐던 인사 네.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았던 여성 검사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여성 검사들 하면은 사실 그 동안에 가장 중용될 것으로 여겨졌던 검사가 이문정 검사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예상이 됐었죠. 예, 이번에도 뭐 감찰 부서라든지 혹은 이 차장 검사로 이 진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됐는데 모두 빗나갔습니다. 지금 현재 울산지검에 있는데 그대로 울산지검의 부장 검사로 남게 됐습니다. 이문정 검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올라올 걸로 되게 기대들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올라오지 못한 이유가 또 따로 있는 건가요? 제가 여기저기 취재를 좀 해보니까 막판까지 고심을 했다고 그래요. 막판까지 대단히 고심을 많이 했는데 형식상의 문제, 절차상의 문제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문정 검사가 참 그동안에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좀 왕따를 당하다 보니까 부장 검사 승진이 좀 늦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채워야 될 최소 보직 기간을 다 채우지 못했다는 점 때문에 차장 검사 진급에서는 누락이 될 수밖에 없었고요. 부장 검사에 대한 기본적인 근무 기간 그거를 못 채웠다는 얘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파견 형태로 해가지고 발령을 내는 수가 있긴 한데 그런 편법을 최대한 안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누락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사실 이문정 검사가 올라왔더라면 얼마나 공격당했을까가. 네. 그러니까 지금 눈에 안 봐도 선해요. 그렇죠. 지금 진해원 검사 그 대구지검에서 그 서울 동부지검으로 왔다고 이 난리를 치는데 사실 진해원 검사 지금 대구에 4년째 있었거든요. 올라올 때 서울 올라올 때가 된 됐죠. 거죠. 예, 근데 진해원 검사는 본인이 서울 지망 안 했다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제주로 가고 싶었다고. 네. 그 SNS 활동에 대해서 하도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좀 도망가 있고 싶었다라는 말씀을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그 페이스북에 검사들이 이렇게까지 검찰 내부를 비판하는 걸 본 게 그 이문정 검사 이유가 이제 이후인 거죠. 그 전까지는 거의 말을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렇죠. 이문정 검사니까 가능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문정 검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검찰 내에서 엘리트 검사로 손꼽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문정 검사가 상당히 좀 말솜씨가 재치가 있어요. 그래서 술자리에 가서 조금 누가 직구적인 말을 하더라도 재치 있게 잘 넘어가기도 하고 분위기를 이렇게 또 띄우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술자리에 빠지지 않을 정도였고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진급은 오히려 따놓은 당상이었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무죄 구형을 하는 바람에 백지구형, 백지구형을 시켰는데 무희재 구형을 하는 바람에 그때부터 찍혀서 이렇게 좌천하게 당하게 된 것이고요. 사실 그렇게 따지면 서지현 검사도 마찬가지예요. 서지현 검사는 여성 검사로서는 거의 첫 손가락 안에 꼽히는 특수통 검사였어요. 그래서 유명한 특수통 검사로 그래가지고 신문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되기도 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분은 이제 안태근 검사와의 그 성추행 사건에 악연이 이제 그때부터 이렇게 가시밭길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 이문정 검사도 사실은 대검 감찰 파트의 그런 특별 팀장으로 간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럴 가능성도 사실은 그 있습니다. 기대감이 굉장히 막 들고 있는 게 그분이 예전에 라디오에 나와서 아마 감찰을 하게 된다면 검찰 내부는 황금어장이 될 거다 이런 말들을 해주셨기 그렇죠. 때문에 이번 인사에서 그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과 각을 세우는 여성 검사들도 이번에 굉장히 주목을 받았죠. 인사 그 대상에 올라서. 네, 일단 가장 깜짝 놀랐던 인사, 물론 제 기준입니다만 깜짝 놀랐던 사람이 강수산나 검사, 그다음에 정유미 검사, 그다음에 원신혜 검사. 이 세 분은 진급을 다 했어요. 네, 저는 승진한 거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재판에서 매번 보니까 이거 인사 나오자마자 원신혜 검사님부터 찾아봤어요. 네. 그 어디서 어디로 간 거예요? 서울중앙지검 평검사에서 부부장 검사로 승진을 했습니다. 네. 누가? 그래서 원신혜 검사. 원신혜 검사는 네네. 그렇고 예. 또 그다음에 이제 강수산나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분 이제 법무연수원에 있었어요. 네. 이제 법무연수원에 있었는데 이번에 수원지검 인권 감독관으로 진급을 했습니다. 차장 검사급이죠. 그렇죠. 차장 검사급입니다. 근데 저는 이 강수산나 검사가 정말 그 검찰 내부에서는 보수 아이콘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상당히 발언도 강한 발언을 많이 했고 그 소신을 전혀 굽힐 의사가 전혀 없는 분이세요. 그리고 수원지검 인권감독관이면 상당히 요직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리고 요직에 발령받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원신혜 검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지방으로 좌천되지 않겠냐. 야 제주지검 갈 거야 뭐 이랬는데 아닙니다. 부부장으로 진급을 해서 중앙지검에서 계속 그대로 근무하게 됐고요. 아마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정경심 교수 사건을 계속 앞으로도 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유미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에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이 법무부와 각을 세운 사람이기도 해요. 법무부를 멍부라고 해가지고 비난하기도 했고요. 이번에 추미애 장관이 내놓았던 그 직제 개편안 관련해서 네. 이제 비판적인 입장이었죠. 대놓고 장관한테 대든 사람이잖아요. 그 멍부가 뭐야, 멍부가. 그런데 이분도 역시도 이번에 영전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그 세 분의 여성 검사들이 그 새로 인사 발령된 자리에서 과연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가 그거를 잘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강수산나 차장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인권 감독관으로 이제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인권에 대한 법무부나 검찰의 감독 그리고 인권을 신장시키는데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잘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번 중간 인사 이후에 그 줄사표를 뭐 대거냈다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네. 사표를 그렇게 많이 냈나요? 냈나요? 그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장 윤석열 검찰총장이 처음에 이제 임명되고 취임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당시만 해도 거의 80명 정도가 대거 사표를 냈었거든요. 이번 인사 이후에 사표 제출했다는 사람이 한 10여 명대로 지금 알고 있어요. 이 정도면 줄사표라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보통 검찰 인사 있고 나면 사표 내고 그냥 변호사 개업하는 검사들이 많잖아요. 많죠. 이번 인사를 통해서 26기, 27기는 이제 거의 진급할 기회가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26기, 27기들 중에 사표를 낸 사람이 많을 것이다라고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여 명 정도밖에 안 돼요. 예, 심지어 오늘 그 정진웅 부장검사를 이제 감찰하던 정진기
서울고검 감찰부장도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도 27기입니다. 그 검찰 인사 이후에 사표 낸 그 숫자 네, 그거 한번 집계 한번 해보세요. 네. 저희가 재밌을 것 같은데요. 집계를 해서 오늘 기사를 쓸 예정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요 밑에 URL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기사네요. 예, 법무부 관계자를 고문해서 얻어낸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그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기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고 계십니다. 예, 제가 법무부 관계자를 고문했습니다. 네. 네, 최근에 코로나19 관련해서 사실상의 준계엄 상태인데요. 전 국민이 동참해서 지금 이 시국을 어떻게든 간에 그 헤쳐나가려고 하는 그런 다들 노력하는 가운데서 네. 마스크를 안 쓰는 사람이 주먹을 휘두르다가 구속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 그쵸? 며칠 전에 동영상으로 돌았죠. 오, 예. 지하철에서 갑자기 그 슬리퍼를 그 슬리퍼를 가지고 네. 슬리퍼로 그냥 앉아 있는 사람을 폭행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뒤에 내용을 들어보니 마스크를 안 쓰고 있어서 마스크를 쓰라고 했더니 폭행이 시작이 된 거였습니다. 뭐 내가 뭐 병균이냐라는 둥 이렇게 얘기하면 화를 막 내요. 그러면서 근데- 막 그 진짜 슬리퍼 그 신든 거 벗어가지고 막 그 네, 사람이 구속이 된 거죠. 예, 그 사람이 구속이 됐습니다. 근데 그분뿐만 아니라 마스크를 쓰라고 했는데 쓰지 않고 폭력을 휘두른 분은 대체로 다 구속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그 전에 이제 그 버스 기사를 폭행하신 분도 역시 구속 당하신 걸로 돼 있고요. 그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격리 같은 걸 요청을 할 때 그때 마스크 쓰지 않으셔가지고 구속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구속까지 가기에는 좀 어려워요. 하지만 그 마스크를 쓰라고 뭐 행정기관이라든지 또 주변 사람들이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저항을 한다든지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대체로 보면은 엄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여성들만 골라서 막 그 얼굴에 침을 뱉고 돌아다니는 그런 코로나 괴물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죠? 글쎄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침을 뱉는 게 모욕죄에 해당이 될 수도 있고요. 폭행으로도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코로나 확진자인 경우 이 사람 상해죄가 그렇죠.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만약에 이분이 이제 코로나 확진자는 아닌데 이제 무슨 격리 대상자인 경우에 이렇게 침을 뱉고 다닌 경우에는 공무집행 방해나 감염병법 위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진단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긴 했는데 이분이 경찰에 와서 그 침 뱉은 이유를 말한 게 너무 예술입니다. 장난삼아. 근데 이 사람은 폭행죄에 해당이 네. 되겠네요. 예. 저는 이제 코로나 괴물이라는 표현을 네. 제가 이제 쓰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일단 피하시고 그 경찰에 신고하시는 게 가장 그 현명하신 방법이 될 겁니다. 네. 네, 지난 주말에 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네. 씨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의 피부과를 찾아가서 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라고 네. 조선일보가 오보를 냈고 예. 그리고 그 오보에 대한 사과를 또 했어요. 아주 신속한 사과였는데 이제 보기 드물게 예. 보니까 기사는 사회면의 중톱 기사였어요.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룬 기사였는데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취재원이 그렇게 신빙성 있는 취재원이 아니었는데도 그렇게 크게 쓸 이유가 있었나 싶을 정도였어요. 근데 기사가 나오자마자 당장 그 신촌 세브란스 병원 의사분들이 그 교수님들이 우리는 그런 적 없다. 인터뷰해 준 적도 없다. 라고까지 얘기했고 조국 전 장관도 그런 적 없다라고 명확하게 나오면서 생각보다 좀 빠르게 조선일보가 이제 사과문을 냈습니다. 그 몇몇 언론사에서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 의사 전수 조사를 했더라고요. 다 한 번씩 전화를 해봐가지고 그 해준 적이 있냐, 뭐 인터뷰 해준 피부과에? 적, 피부과에 해준 적이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한 명도 인터뷰를 해준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기사를 보면은 전에 들은 거를 가지고 쓴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좀 굉장히 그 실망스러운 그 뉴스원을 그 잘못 인용하는 보도고. 자,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이 조금 전에 그 조선일보 관계자들을 상대로 그 명예훼손 그 고소를 했어요.
그 조선일보 기자들을 상대로 고소를 한 건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가로세로 연구소를 상대로도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최초 진원지가 가로세로 연구소라고요. 강용석 예. 변호사가 하는 그 그렇습니다. 극우 저 보수 유튜브죠. 조국 전 장관은 앞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민사소송도 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지금 취재해본 바로는 대단히 화가 많이 났답니다. 특히 이제 딸을 자꾸 건드리는 거에 대해서 더 이상은 못 참겠다라는 그런 입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지금 부모님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딸이 세브란스 병원을 가서 내가 조국 딸이야라고 얘기하는 거를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그건 나도 그거 얘기가 더 이해가 안 돼. 저도 사실 이 상황 자체, 이 기사가 그렇게 나가게 된 거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네. 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과 관련한 보도, 특히 이제 그 최근에 이제 모 교수가 아주 경제를 지칭하면서 특정 진영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할 말 많죠. 네. 참 근데 그분이 말씀이 좀 험하세요. 요즘에는 보니까 이제 조국 전 장관을 말라리아에 비유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는 저기 사실 좀 그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거든요. 어떻게 사람을 말라리아에 비유를 합니까? 저번 주에 저희가 이제 반박을 해볼까 해서 준비를 했는데 주장만 있어서 반박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억울해서 반박을 하려고 그래도 반박을 할 만한 뭐가 있어야지 반박을 하죠, 그렇죠? 저희를 이렇게 띄워주셨으니까 그냥 감사할 따름입니다. 예. 허구와 왜곡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재판에 몇 명이 들어오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그 교수님의 주장에 뭐 하나하나 저희가 반박할 생각은 없고요. 저희는 그냥 그 상식에 맞게, 그게 이제 뭐 조국 전 장관 일가가 됐든 아니면 뭐 또 다른 어떤 사람이 됐든 간에 상식에 맞는 그런 그 입장과 그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늘도 마스크를 쓰고 진행을 했고요. 그 정광훈 목사처럼 턱스크 하시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턱스크 절대 안 되고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3D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